어차피 이거 뭐 수술비 받겠구나 싶어서 한 건데 의외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첫 번째로 놀랐는데 실제로 또 음. 해보니까 더 2배 가까이 금액이 아, 나오다 보니까 더 놀랐던 거죠. 운동을 하다가 상대방의 반칙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실수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축구를 하다 보면 몸싸움이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과한 반칙으로 크게 다치는 사고도 적지 않죠. 또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혀서 다치는 사고처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고를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. 이런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사고, 줄여서 일배책 사고라고 하는데요. 문제는 보험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아는데 막상 내가 당할 거라고 생각하진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부분 잘 모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, 실제로 보상을 받은 피해자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접수부터 실제 합의금을 받기까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고가 어떻게 나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사고는 제가 이제 3월 경에 이제 예. 모르는 사람들끼리 풋살을 하다가 경기를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제 뒤쪽에서 이렇게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사고가 났거든요. 어디가 다치셨죠? 내측인데 80%에서 90% 정도 파열이 됐고 음. 전방 십자인데 완전 파열이 났습니다. 사고가 나고 보험 접수되기까지 뭐 과정이 있었을 텐데 생각이 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 제가 이게 이렇게 크게 다친 적은 솔직히 없어가지고 넘어지면서 너무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서 일단 제 상대방 번호를 받고 상대방이랑 얘기를 했죠. 근데 상대방에서 뭐 일상 책임 배상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접수해서 예. 상대방 보험 측에 손해배상사가 연락이 와서 네. 이렇게 보험 접수가 됐습니다.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랑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서 보험 접수가 문제없이 잘 진행된 사례거든요. 그런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억울하게 다쳐서 화가 나니까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. 절대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. 물론 사고의 원인은 가해자한테 있죠.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미룬다든지 아예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. 결국에 저희한테 맡기셨고 합의금을 좀 받게 되셨습니다. 얼마를 받게 되셨나요? 일단 상대방 보험 측에서만 8,800만 원이 나왔고 지금은 제 보험사 지금 예. 조율 중에 있습니다. 어떠세요? 이게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있으셨는지. 처음에는 손해배상사님이 어머님한테는 뭐 3천에서 예. 4천, 뭐 많으면 4천에서 5천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예.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 뭐 수술비 받겠구나 싶어서 한 건데 의외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첫 번째로 놀랐는데 실제로 또 해보니까 더 2배 가까이 금액이 아. 나오다 보니까 더 놀랐던 거죠. 요즘은 대부분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두고 있고 보상 한도도 1억 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다행인 보험이죠. 그런데 이 보험이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. 즉 가해자가 보험 접수에 협조를 해줘야 여러분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.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경찰 신고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커지겠죠. 그래서 사고 직후엔요, 여러분이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 잠깐 접어두시고 우선은 보험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. 어떻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셨어요? 이게 또 제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없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솔직히 병원비도 다 못 받겠다 싶어가지고 찾아주셨는데 축구가 또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네이버에만 찾아봐도 잘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아,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보다가 블로그인가 뭐 어디서 글을 어, 봐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랑 함께한 소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처음에는 솔직히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 믿지는 못했는데 뭐 그냥 수술비나 그래도 한번 받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처음에 시작을 음, 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렇게 손해배상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장애 진단도 잘 받고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받게 돼서 좋은 것 네. 같습니다. 그러면 비슷한 사고 다친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? 비슷한 사고가 난 분들에게는 예, 솔직히 자기 자신이 제일 억울하겠지만 그나마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은 예.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게
자신의 억울함에 그나마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대방이 솔직히 인정해 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. 그리고 CCTV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확실히 이게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네.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확실히 네. 좋은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 피해자분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. 사고 이후에 무릎에 후유장애가 남았는데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봤었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여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쟁점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충분한 대응을 통해서 결국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배상 책임 사고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딱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초기 대응이고요. 두 번째는 후유장애, 세 번째는 과실입니다. 이 세 가지는 사고를 처음 겪는 분들 입장에서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사소한 거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사고로 다치셨거나 지금 이 영상이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신다면요.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문의하셔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